어? 내가 이거 삼성 가서 하면은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받거든? 어? 1시간 강연에? 야, 다운이는 어떻게 됐니? 다운이 형 안 들립니다. 아, 저만 안 들리네. 아니, 뭐, 왜, 질문에 답이 없어? 다운이 형 오디오 이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도 다 안 들리는데, 화면에서는 좀 말을 하고 있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예, 사실은 평소에 좀, 내가 늘 아마 우리 졸업생 이미 학위를 받았던 학생들 대부분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톡을 한 적은 없지만, 어, 이렇게 조금은 뭐 음으로 양으로, 어, 설명을 한 내용들이어서, 그, 어떤 학생들은 아마 좀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오늘 이 톡은 우연히 저 상현이하고 관용이하고 뭐 명철이, 인규 이렇게 그 과제 미팅을 하다가 이번에 펜스했던 8명의 그 학생들이 그 다른 그 박사 학위자에 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제대로 된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도를 내가 잘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어,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혹시 좀 내가 평소에 그 졸업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학생들한테 흔히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당부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나이든 아버지가 뭐좀 그 집 떠나가는 그 아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뭐 꼰대가 해주는 이야기 나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인생을 조금 더 길게 살아본
선배로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로 가서 다시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어떤 자세로 하는 게 좀 더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 조직에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의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생성형 AI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저는 뭐 이 역시도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한 기술 그것도 어, 그 예측하는 하나의 그 프리딕션 모델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특히 그 LMM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랭귀지 쪽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래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휴먼 브레인은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셀프 어텐션이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긴 하지만 어, 현재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셀프 어텐션 정도를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딥러닝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 주변의 다른 정보들에 주의 집중을 하면서 어, 그 여러 가지 그 컨텍스추얼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바탕으로 예측하는 이런 훌륭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여전히 그 오픈 엔드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내가 제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셀프 어텐션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셀프 어텐션이 갖고 있는 펜샬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뭐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셀프 어텐션인 딥러닝이라는 원래 이게 이제 1, 2부로 되어 있거든. 1부는 주로 셀프 어텐션인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주로 하는 그 1부의 테크니컬 톡하고 2부의 어떤 소시에탈 톡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주로 두 번째 주제 그 self attention in your life라는 약간은 좀 그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성과로 뭐 학위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뭐 남은 미래 상당히 키워 나가야 될 텐데 내가 self attention in your life라는 뭐 이거 완전히 이제 내 개통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로서 몇 년간 같이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 딥러닝 비전이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함께 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동료 연구자로서 이 지도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셀프 어텐션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선입견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톡이 제가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RCV 에미그레이션 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험한 세상으로 내보낼 때, 즉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때, 야, 너 이민 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떠날 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고민, 지도 교수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다양한 관점에서 털어놓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좀 메모를 했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급격하게 결정된 톡입니다. 그런 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채팅 누가 다운이가 그래서 뭐 셀프 어텐션 인 유어 라이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제가 이게 이제 테크니컬 톡의 썸머리예요. 우리 RCV에서 했던 딥러닝의 어떤 셀프 어텐션 모델의 뭐 완전한 셀프 어텐션은 아니지만 어텐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내용들의 결과들을 제가 한 장 슬라이드로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그 DRC에 들어갔던 어텐션 랩부터 시작해서 2022년 다우니가 했던 그 CVPR이 발표했던 튜브 포머까지 이게 시밤으로 해서 링크넷, RF 라인넷, 그다음에 VPS넷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물론 이 이후에 이제 2023년도 있어서 제가 점점점을 찍어놨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의 어텐션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고 뭐 최근에는 랭귀지 모델에서의 이런 셀프 어텐션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휴먼 브레인에서는 어떤가? 셀프 어텐션이 저는 물론 이게 그 에드워드 에델슨이 에, 수십 년 전에 이제 관찰한 되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그 휴먼 브레인에서의 셀프 어텐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이코피지컬한 실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 뭐 대부분 알죠 이거 A와 B의 밝기 값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 B가 A보다 훨씬 밝게 보이죠. 여러분 눈에. 근데 실제로는 피지컬하게는 A하고 B는 리프렉티비티가 똑같아요. 리프렉티비티가. 그러니까 왼쪽처럼 A, B가 다르게 보이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인간 눈에 이거는 그림자하고 관계없이 A, B는 리프렉티드 된 에너지가 똑같도록 그냥 그래피컬하게 디자인한 거였고 원래대로 하면 우리 눈에는 오른쪽처럼 A하고 B의 밝기값 차이가 없어야 돼. 근데 밝기값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텐션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B는 오른쪽 편에 있는 기둥에 의해서 그림자 속에 있다는, 즉 그림자 속에 있는 B가 A하고 같은 밝기값으로 리프렉션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B가 훨씬 밝아야 된다고 하는 AB와 그다음에 이 그림자라고 하는 정보들이 텐션이 매겨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것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브레인에서는 내 주변과 서로 비교해서 밝기값을 판단한다. 똑같은 에너지가 반사되더라도 사실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인간 브레인의 휴먼 브레인에서의 작동 원리다.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그 사이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기값뿐만이 아니라
사이즈도 지금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거보다 훨씬 커요.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개를 따로 떼어내서 보면 두 개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에 대해서도 주의하고 서로 비교해서 크기를 판단하는 브레인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딥러닝에서 뭐 엄청나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셀프 어텐션 모델이 즉 주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컨텍슈얼한 어떤 릴레이션이나널리지를 가지고 현재의 어떤 정보들을 판단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사실은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정보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최소한 휴먼 브레인과 같은 어떤 그 셀들이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서 어,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그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가 다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원숭이에서도 똑같은 게 나타나요. 두 마리를 놓고 오이를 먹여요. 어떤 일을 하게 해서 오이를 먹여요. 근데 다른 원숭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포도를 받아. 근데 얘는 두 번째에도 오이를 버려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기는 왜 분노하는 거죠. 그죠? 이게 200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Monkeys Reject Unequal Pay라는 그 유명한 공정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소시에탈 리액션도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원숭이 두 마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옆 데스크에서 딥러닝 관련된 연구를 같이 하는 동료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쟤는 뭔가 대접을 잘 받아. 나는 대접을 못 받아. 이러면은 엄청나게 반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주변하고의 비교에 대한 프로세스가 휴먼 브레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숭이 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다. 근데 이런 비교에 대한 이 슬라이드는 제가 김대식 교수님한테 몇 년 전에 받았던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 논리는 뭐냐면은 비교가 일어나는, 즉 셀프 어텐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V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즉 뭐 후두엽에서도 일어났고 축두엽에서도 일어났고 인정엽에서도 일어났고 전두엽에서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 셀들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요. 즉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셀프 어텐션은 본능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단계에서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삶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뭐냐. 벌써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은 교수님이 앞에서 셀프 어텐션은 본능이다. 주위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물질적 풍요로움 답이 벌써 나오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 더 많이 가졌어. 비슷한 것 같아, 나랑. 하기도 비슷하게 했고, 그런데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어. 이거 좀 불행해지는 거야. 다운이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 말하기 곤란한가? 네? 병욱이는 얼마 받아? 비밀이야?
그러니까 지금 8명이 졸업하고 있지만, 예?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준하한테 물어볼까? 준하, 너 지금, 네, 네. 너 석사 받고 원래 현대모비스 있었으면, 손쉽게 한 7천 원 찍지 않나? 연봉 테이블에 5천 초반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는 그렇겠습니다. 아니야, 거기 또 연말 인센티브가 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 맞는 말씀인 손쉽게 것 같습니다. 7천 찍을걸? 근데 그거 지금은 포함하면 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예? 주재걸 교수 그쪽으로 가서 인턴처럼 있으면서, 너 한 달에 얼마 받아? 뭐, 맥스 250 어, 받나?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얘는 불행하지 않을까? 벌써 답은 저는 나오는 거야, 행복합니다. 그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자기 꿈이 있고, 뭔가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어쨌든 그게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회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걸로 먹고 살아,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원래는 제가 이거를 사전에 다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이걸 체크해서 받아가지고 그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중요한 톡을 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 집단은 비교 성향이 어떻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혹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것은 제가 만든 거는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심리학자들이 스탠다드하게 베이스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설문지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물질적 풍요로움, 가족관계, 건강, 내가 갖는 직업, 친구하고 인간관계, 취미, 봉사신앙 등등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2021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 18,8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라를 불문하고, 그죠? 인종을 불문하고, 뭐 사회적인 배경을 불문하고 조사를 했더니 14개국 조사에서는 가족이 가장 의미 있는 요소로 나타났어요. 이게 38%가 패밀리 앤 칠드런이에요. 패밀리 앤 칠드런. 근데 이 패밀리 앤 칠드런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사람들은 자기 패밀리일 거고, 아직 결혼하기 전인 사람들은 현재 자기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 등등과 같은. 근데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직업과 직장입니다. 오큐페이션 앤 커리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 단계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지? 아마 내 느낌에 우리 실험실 출신들은 대부분 현재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큐페이션 앤 커리어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유일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보통은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는 세 번째야. 근데 이 세 번째가 탑 1으로 올라오는 나라가 있어요. 답은 알겠죠? 그죠?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재미있어요. 1등이 물질적 풍요,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화, 가정.
그 다음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직업, 직장이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해? 인 서울이냐? 아웃 오브 서울이냐가 중요해. 되게 특이해, 대한민국이. 그죠? 물론 이게 평균이니까, 뭐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것하고 다를 수도 있죠. 이것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전 세계 사람들의 기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무지 유명한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레고리 클락이라는 분이 2007년도에 그 Farewell to Ams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공해 가면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그 레퍼런스나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혹시 연구가 막힐 때 그럴 때 이런 주제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발상의 전환이 돼. 이 사람은 무슨 고민을 했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가 올라가면 행복해지리라. 지금 우리 보편적 복지하면은 민주당이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다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2007년도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에서 어, 소득 증가에 비례해서 행복감이 증대하지 않는 현상을 밝혀냈어요.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중요한 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1958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 실선 여기 커브 나오는 것은 1인당 예를 들면은 인컴이에요. 이게 전 세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 테이블은 일본의 경우. 그러니까 58년부터 일본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잘 살게 되니까 당연히 개인당 인컴은 대략 뭐 한 7, 8천 불 수준에서 지금 거의 한 4, 5만 불 수준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해피니스 인덱스는 지금 이렇게 점으로 딱딱딱딱 물론 이 해피니스를 뭐 피검 사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해피니스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한 그 공통으로 쓰고 있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어 해피니스가 같이 리니어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원인을 봤더니 이웃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신의 행복 수준은 낮아진다는 게 확실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제가 봤던 셀프 어텐션인 휴먼 브레인에서 로우 레벨 프로세싱이든 멍키에 의해서 봤던 하이 레벨 프로세싱이든 인간의 행복에 대한 어떤 체감, 나는 행복한가? 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주변하고의 비교가 내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이거 다 경험했었을걸. 왜냐하면은 비슷한 연구, 뭐 내가 누구는 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애는 운 좋게 메이저의 논문이 탁탁되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논문인 것 같은데 뭐 운이 안 좋은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원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나 그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는 경험을 아마 알게 모르게 했을걸. 보통 이런 단계에서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면 누구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가 이걸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게 누군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랩에서 가장 바닥에 있다가 가장 이 행복 수준이 높아서 졸업한 졸업생이 누굴까? 채팅방에 이름 하나씩 쳐보시지. 누가 가장 처음 들어올 때는 정말 미저러블 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백조로 바뀐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이름을 적어도 되고 저는 뭐 몇 명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 왜냐하면 제가 카네기 멜론을 졸업할 때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 지도 교수님한테 들은 최고의 찬사가 뭐였냐면 물론 앱솔루트하게 너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감사했었지만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해준 최고의 칭찬은 들어올 때는 너는 정말 나는 너가 PhD를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연구로 나를 즐겁게 해줘서 너가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비나야부터 뭐 엄청난 특히 내 시대 때 제자들은 대단한 천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성장이 뛰어났던 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뿌듯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셀프 어텐션이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훨씬 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요소요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직장이든 어느 조직에서든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셀프 어텐션을 잘 먹여야 돼. 왜냐하면 셀프 어텐션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뇌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로레벨 비주얼 프로세싱부터 시작해서 멍키의 똑같은 unequal pay에 대한 분노 현상에 대한 거를 다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제가 풀어보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2016년에 서인석이라는 분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그 앞에 보여줬던 행복 지수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연구를 했더니 강남구가 행복 지수 1위가 나왔는데 행복 불평등 순위도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나는 MBTI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그 비교 성향 관점에서 즉 셀프 텐션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거는 KDI의 김희삼 박사가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비교 성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다 찾아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걸 이용해서 써도 좋고. 자, 첫째,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영달과 안락을 중시하나? 내가 쌓게 될 부나 좋은 집이나 명예 이런 걸 중요시하나? 아니면 타인과 사회에 대한 기여, 사회 공헌, 내 내적 만족감, 희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게 하나의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관이에요. 높은 보수, 그러니까 내가 잡을 결정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중요시하나, 아니면은 나는 어떤 직장에 같은 보수인데 예를 들면은 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혹은 내 삶에 있어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직업 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반면에 대척되면은 성취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든지, 성이나 흥미, 가치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타인과의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이 내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이게 이제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 생활, 지금 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살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결혼 생활의 성공 요인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이 비교 성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성공 요인을 좋은 주거 환경, 그 다음에 특히 와이프가 시댁과의 거리, 남편이 처가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호 존중, 감사, 같은 취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거 이제 앙케이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시키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강요당하는, 혹은 또 순정적 태도를 강요하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녀 상속을 선호하는지, 부모 지원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순종적 태도보다는 아주 발랄한 상상력을 강조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상속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도나 지원을 선호하는 그런 가족 분위기인지, 이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는 도움이 됩니다. 사회성에 있어서는 내가 평소에 줄의 중간에 잘 끼어들고 이기심이 높고 봉사와 선행에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혹시 내 기억으로 욱철이가 우리 하단을 계속 관리했던 것으로 아는데, 욱철아 맞나? 재성형입니다. 어? 재성형입니다. 재성형. 아, 재성이야? 네네네네. 나는 왜 욱철이로 알고 있지? 재성형이 계속 관리하시고 그 물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네네. 어, 그러면은 재성이를 빼고는 봉사나 선행에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 어? 아닌가? 아닌 것 어쨌든 같습니다.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룰대로 줄서기에서 잘 기다리고 비교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나 선행에 적극적인지.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극단의 예를 들어서 왼쪽 끝에 있는 이런 사람이면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거의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죠?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많은 마킹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성향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극심해지면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고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적인 스트레스나 PPM 때문에. 자존감은 점점점 떨어지고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비교 성향이 낮은 방향,
지금 오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의 사회 공헌이라든지 기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뭔가 페이퍼 라이팅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다음에 그 와이프하고의 릴레이션에 있어서도 어, 진짜 상호 존중이나 감사,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성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키워야 비교 성향이 낮아지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교 성향이 낮아지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발전이 있어야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고 건강해지고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나 일들이 훨씬 여러분들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앞으로 내가 험악한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닥치게 될 앞으로의 어떤 그 커뮤니티는 왼쪽 비교 성향이 높은 인간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해보면 특히 인도 계통의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왼쪽 성향이 높아요. 이태리, 이탈리안 조심해야 될 민족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제 경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비교 성향이 낮은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뭐 발표를 끝내도 되지만, 이제 비교 성향이 이 낮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창의적인 액션 아이템을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나는 비교 성향이 낮은, 즉, 지금부터 드리는 제 몇 가지 조언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노력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몇 년 후에 저를 만났을 때 교수님이 주신 그 몇 가지 비교 성향을 낮추는 실생활에서의 액션 아이템을 제가 실천을 했더니 제가 받는 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사회생활, 특히 조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엄청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인사할 때, 뭐, 선물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지. 그죠? 뭐, 술 가져오는 애들은 아주 최고급 와인을 가져올 거고, 안 그런 애들은 그냥, 적당한 와인을 가져서 인사를 하겠지. 이건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찾아낸 그, 이것도 완전히 개똥철학이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회로 이론을, 한 7년 정도 가르치면서 회로 이론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놀라운 그 비교 성향을 낮추는 이게 왜냐하면은 어, 인풋 볼테이지 두 개를 인버팅 인풋과 넌 인버팅 인풋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디퍼런스를 지칭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작동 원리가 비교 성향을 줄여야 돼요. 재밌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V 아웃이 클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수식에 따르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노이즈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V 아웃이 커지기는 하는데 이게 제어가 불가능해요. 좋을 때는 엄청나게 아웃풋이 좋다가 나쁠 때는 엄청나게 그게 좋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연산 증폭기는 1930년대 벨랩에서 어떻게 하면 장거리 이동 통신, 장거리 통신을 안정적으로 보낼까, 신호를 증폭해서 보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이었지만 제 눈에는 이것은 휴먼 브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셀프 어텐션. 즉, 비교는 필연인데 그 비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내 삶을 대화할 수 있을까? 그것도 라이프 타임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이거는 휴먼 브레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럼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셀프 어텐션이 딥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모델인데, 이거 그 다음 발전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PhD 여러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PhD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고, 이제 졸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제자를 키운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 앞으로의 되게 중요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발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개 입력의 차이를 가지고 단일 출력을 가지는 고이득 전압 증폭기예요. 네. 그냥 우리 전기공학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력 단자가 두 개의 디퍼런셜 시그널의 크기보다는 100배에서 수천 배의 큰 출력 전압을 생깁니다.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controllable.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이 회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아이디얼 OPM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아이디얼 OPM프는 뭐냐면 A가 무한대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력 저항은 무한대여야 돼. 그리고 출력 저항은 제로여야 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득 게인은 가능하면 큰 게 좋고 입력 저항은 전류 흐름이 없도록 무한대로 만들어서 전력 소비를 없애야 돼. 그 다음에 R 아웃이 제로인 것은 어떤 아웃풋 디바이스를 붙여서 여기서 만들어진 아웃풋 볼테이지를 공급하더라도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아이디얼 OPM이야. 그래서 이것을 요 무지무지 간단한 V 아웃은 A 곱하기 V 플러스 V 마이너스라는 수식에 집어넣어 보면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는 같아야 돼. 이게 뭐야? 비교 성향이 제로가 돼요. 비교하면 안 돼. 그죠? 두 번째, I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는 제로가 돼.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돼.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정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V 아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값도 내가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R 아웃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프랙티컬 OPM프는 이게 블랙이 1937년도에 그 유명한
증폭기 프랙티컬 OPM프예요. 아까 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색이 그 전자공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뭐 석사를 받았다, 혹은 관련된 부분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디퍼런셜 시그널의 디퍼런스를 취하는 입력단하고 그다음에 증폭 개인 A가 무한대에 가까운 증폭을 가지고 있고 V아웃이 있는데 블랙이 찾아낸 기가 막힌 아이디얼 OPM프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을 네거티브 피드백을 시키는 거예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줬더니 이게 이제 현대의 통신에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그전에는 증폭해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보내면 어떤 때는 증폭이 잘 돼서 신호가 잘 가다가 조그만 비가 오거나 습도가 올라가거나 더워지면 신호가 전달이 안 됐는데 중간중간에 이 증폭기를 넣고 나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2km면 2km, 10km면 10km 그 신호를 그대로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전자공업을 바꾼 가장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Vout과 Vin의 이득 개인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 해볼 사람은 해보세요. 새로 이론 기억 안 나는 사람 해보시면 이렇게 그전에는 그전 페이지의 아이디얼 OPM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A가 무한대어가 되어야 아이디얼 OPM프가 되는데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는 순간 이제는 파이나이트한 값, 즉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인플루멘터블한 어떤 값으로 안정적으로 신호를 증폭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는 같다. 즉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비교 성향을 줄이면서도 원래는 이게 아이디얼 OPM프가 돼서 예수님이 되어야 어느 집단에 가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이 회로에 새로운 요소가 내 인생에 장착되는 순간 누구나가 예수님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야. 그거나 말거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재원이도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A를 무한대로 만들겠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육적인 몸을 태어난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 근데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 뭐냐? 이거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에서 배우는 거야. 비교를 해. 비교를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는 거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셀프 어텐션이야.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가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뭘 잘했지? 뭘 못했지? 판단하는 순간 신앙적으로든 여러분의 생활에서든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신호 증폭을 하는데 A가 커지면 좋잖아. 그죠? A가 커져야 더 효율적으로 무슨 신호를 만들어내고 뭐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 딥러닝 훈련시킬 때도 이왕이면 개인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신호를 빨리 어떻게 그 에러 시그널을 잘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디얼 OPMF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A를 크게 만들려면 Rout을 작게 만들어야 되고 Rin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똑같아요. 0으로 되면 더 적게. 이거를 이제 Rin과 Rout의 관계를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RF라는 거는 V인과 I의 관계니까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실제로 그 Rn이 클수록 RF가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Rout이 작을수록 이 아웃풋에서의 어떤 평이 더 좋아지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쓰는 순간 A는 더 커지고 Rn은 더 커지며 Rout은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죠. 이게 이제 OPM프에서 배우는 중요한 철학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V 플러스가 V 인이 되느냐라고 해봤더니 실제로 V 플러스를 V 인으로 놓고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해봤더니 V 마이너스, 즉 네거티브 인풋에 걸리는 것도 V 인이 되더라. 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즉 비교 성향을 제로로 만드는 유일한 물리적인 방법은 A를 키우고 입력 저항을 키우고 출력 저항을 줄여라가 정답이야. 반 네거티브 피드백. 여기에 제가 찾아낸 그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뭐 연구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OPM프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셀프 어텐션에서 배우는 비교 성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입력을 비교해야 돼.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의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보면 현명하게 비교해야 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현명하게 비교해야 돼. 무한대 개인을 가져야 돼.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야 돼.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포텐셜이 높아서 인정받아야지, 실력은 개뿔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RCV 출신인데 폼 잡고 이거 아무 소용.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은 여러분의 개인을 키워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입력 저항은 가능하면 키워야 돼. 입력 저항이 뭐예요? 젊어서 고생은 여러분들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젊어서의, 왜냐하면 저항이라고 쓰고 저는 이거를 고생으로 읽거든요. 실패라고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초반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젊어서 고생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저항이 제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OPM프가 가르쳐주는, 즉 비교 성향을 미니마이즈하는, 제로로 만드는, 세상의 주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나를 독립적으로 자존감을 키우면서 내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는 이상은 불가능. 그런데 인간으로 가능한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력 키우고
젊어서 고생,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네거티브. 근데 사람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되게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들 학위 과정 중에서 저랑 미팅 왜 싫어했어요? 어? 뭐 여기서 미팅할 때 되게 즐거웠던 사람은 누구지? 상현인가? 욱철이가 제일 싫어했지. 내 기억으로는 욱철이가 되게 싫어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초기에 욱철이를 트레이닝 시키느라고 아마 욱철이한테는 내가 여러 가지 쓴소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내 기억으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할지, 워딩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기억으로는 야, 욱철아, 너는 뭔가 새로운 거 생각해서 도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일의 양으로, 어? 감동시켜서 일의 양으로 졸업하자. 내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욱철아, 맞니? 아니야? 오, 지금 시침이 떼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아마 라지 스케일로 뭐 실험을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재미있는 게, 물론 한 케이스가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긴 하지만, 이제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미팅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잘 자기 생각대로 다듬어서 더욱 발전시켜서 이게 긍정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학생이 있고, 음, 이제 욱철이 같은 경우는 자기 주관,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관이 부족한데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뭐라고 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상당히 반항적이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힘들어.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욱철이에 대해서는 미안해 욱철아, 너 케이스를 자꾸 이야기해서. 근데 어느 순간 욱철이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 자기 그전에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든, 뭐 그 본인의 스타일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뭔가를 믿고 같이 고민하고 기다려주니까, 이게 어느 순간, 즉, 그 변화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너무 느려서, 나는, 얘가 이런 변화의 속도로 계속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PhD의 아웃풋까지 나올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개인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잘못된 예측이었겠지만, 그런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퀀텀 점프가 일어나요. 퀀텀 점프. 물론 그거는 또 다른 주제예요. 제가 그러면 퀀텀 점프를 일으키려면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주제여서, 그거는 다르게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제가 또 이런 종류의 톡을 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몇 학생이 있는데, 그 욱철이가 그 중에 지금, 왜냐하면 얼굴이 기중 얼굴이 크게 지금 내 화면에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욱터리를 사례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다른 얘들도 비슷해. 재성이도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슬로우 스타트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스트레스홀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포텐셜이 어느 정도 타면서 스트레스홀드를 넘어서는 순간 스테이트가 바뀌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어,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좀 귀 기울이고 가능하면 모든 것에서 배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뭐, 사회생활이나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OPM프는 거의 모든 회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비교하고 실력 키우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하도록 내 어댑터빌리티를 높이고 모든 곳에서 배우겠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거의 뭐 모든 조직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리더가 되는 순간 섬기고 나누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제가 5가지의 실천 방안을 이야기했어요. 비교 안 할 수는 없으니 현명하게 비교하라. 그다음에 실력을 키워라. 그다음에 젊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하라. 모든 것에서 배우라.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뭐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5가지 실천 방안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현명하게 비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시야를 넓고 크게. 그죠? 시야를 넓고 크게. 이왕이면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즉, 전체 문제를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비교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고 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제가 자아 성찰을 일기를 써라. 이왕이면 역사나 고전에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했으라. 즉, 타임스케일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 로마인 이야기예요. 로마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 일본인 작가인데 아, 이분이 쓴 이 책이 물론 로마에 대한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는 이 이상의 좋은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시야를 넓게 만들고 싶고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단연 이 로마인 이야기를 매우 긴 책이지만 한 번은 읽으면서 물론 뭐 성경도 아주 좋은 캔디데이트죠.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성경에서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면 좋다. 근데 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에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책은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김지수 작가와 대담으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어, 실제로 책으로 만들어낸 이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어떻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틀에 박힌 사고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시야를 어떻게 넓고 크게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나는 너무 내 고집이 세고 고집식해. 그러면은 그 Six Thinking Hats라고 하는 에드워드 보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 6가지 사고 모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호워드 가드너가 쓴 다중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현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왕이면 동기부여를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자기 만족도를 위해서는 하향 비교를 하는 태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고요. 어,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자신을 실험실에 처음 들어와서 시작했을 때의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과의 비교하는 게 결국은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라.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강하대 교수님한테 배웠던 방식입니다. 분명한 목표 결론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결론 목표가 만들어졌으면 행동에 옮기자. 세 번째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접근하자. 이거를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왕 고생하는 거 재밌고 즐겁게 하자. 즉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실패, 고난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초보 발상 프로 실행이라고 하는 어, 그래서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희망 꿈을 갖고 시작하자. 실천하자. 셀프 디스플린 하자. 그다음에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가자. 오픈 마인드. 그다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페일리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실험실에 모토가 됐고 FOVS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래도 실력이 안 키워진다. 근데 인간의 뇌는 되게 재밌어서 그 몰입하는 방법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짐 퀵이 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200% 끌어올리는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몰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책을 보고 내 포텐셜을 100% 이상 끌어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거는 뛰어넘고 이것도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젊어서 고생을 즐겨라.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서는 적응하라.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던 제 친구이자 지금 고인이 되신 차동엽 신부의 희망의 기한이라는
희망을 부르면 내게 온다, 희망은 내게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뭐, 그랬을 때는 이 책을 좀 통독을 해보시면 아, 어떤 조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그걸 좀 이 책을 따서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에서 배우라는 것은 결국은 피드백이니까 뭐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사귀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다음에 여러분의 스승 그게 뭐 꼭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될 만한 스승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도 제가 쓰고 있는 이 내 인생의 스승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스승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박만대 선생님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서울대에 대한 도전은 안동고등학교의 김상기 선생님 국비 유학에 대한 도전은 서울대 신기현 선배님이 없었으면 제가 유학에 대한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해서 정말로 누구가 멘토가 돼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환경에 스승은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일본 소니사에서 연구원으로 와 있던 다나카 박사가 저에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스승이었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제 스승은 지금은 그 카네기 멜론 공사의 학장인 마샬 허버트 학장이 저에게는 소프트웨어의 스승이었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하여대 김웅호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소중한 스승이셨고 그래서 김웅호 목사님이 쓰신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고요.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유명해지면 혹은 제자를 기르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책을 꼭 좀 리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나대 교수님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전에 그 실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우리 실험실의 모토가 된 FOVS, Field of Views의 Failure, Open Mind, Vision, Self-Discipline라고 하는 연구 철학을 저에게 각인시켜준 가나대 교수님이 제 연구에 있어서는 엄청난 잊을 수 없는 스승님이고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박사가 보니까 71명, 석사가 뭐 카운팅을 마지막 디짓은 안 했지만 대략 한 124, 5명 정도 지난 3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배출을 했는데 제가 항상 제 가슴 속에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가슴 속에 새겼던 소중한 그 경구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미팅할 때 이게 이제 논어의 공야장에 나오는
제 좌우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을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저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그 분야를 같이 해 나갈 때, 예, 이 공자가, 제자가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학문을 좋아하면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그, 민이호학이면 부치하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누군가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었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서, 그래서 그 유명한 세 명의 사람이 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도둑한테서라도 배워라, 배울 게 있다. 라는 그 공자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훌륭하게 자라고 좋은 연구 성과 내고 유명해지고 뭐 인정받고 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욱 겸손해지면서 이 부치하문의 자세. 스승은 내 인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하고 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교 성향을 제로로 만드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는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실제로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준 내용을 보면 현명하게 비교하는 습관, 실력을 어떻게 하든지 키우는 습관, 젊어서 고생을 즐기는 습관, 어떤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 있도록 내 적응성을 키우는 노력,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주위의 모두가 스승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분명히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고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페이지는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책 6권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름하여 RCVAS 제도입니다. RCV에서 만들어낸 프로덕트에 대해서 최소 10년의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 대한 AS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10년의 AS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AS를 할 테니까 어디에 가서든 기준 가지고 이 5가지 실천 방안을 가지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고 나누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비교 성향이 낮은 부류에
사람으로 행복 지수는 높아지고 불행 지수는 떨어지는 그러면서 건강도 따라오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약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어, 지금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어, 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 정도로 어,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뭐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든지 아니면 그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사람은 직접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원이는 지금 어디 있어? 아, 책. 책,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챕터가 여러 개가 있어서 책을 써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뭐 다운이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에 에, 약간은 좀 어, 건강에 대한 그 회복이 지금 뭐 100%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에 대한 책을 지금 원래는 마지막 학기에 제가 좀 정리하고 구술하면서 책을 쓰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이 책 팔릴까? 아무도 안 사올 것 같은데 OPM 부철학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음,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겠지.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상년이 내일 출국인데 뭐 여기 모여 있는 선후배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음, 저도 출국이라는 게 믿기진 않은데요. 졸업한 지 벌써 6개월 지났다는 게 일단 놀랍고요. 오늘 어쨌든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석사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해서 사실 교수님이 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큰 철학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후배들도 아니면 재학생들도 잘 듣고 잘 새겨서 가슴에 남겨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잘 들리는데. 하여튼 지금 뭐 새로운 환경에서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까 좀 전에 결론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상현이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새로운 포지션으로 옮기려는 계획이나 뭐 고민이 있으면 음, 전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하시고 제 피드백을 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 지금 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거나 뭔가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제 이메일로 어, 본인의 생각이나 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십시오. 오케이, 뭐 마지막으로 질문, 코멘트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혈이는 언제 나가나? 저요? 음, 아, 아직 몰라? 아니, 오늘 입국해서, 오늘 숙소 와서 지금 저도 미국에 있습니다. 아, 미국이야 벌써? 네네네,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럼 피츠버그야? 네네네네. 위치가 어디야? 피츠버그야? 네,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피츠버그 안에서 위치가 어디냐고.
아, 여기 잘 스케일러, 몰라? 네, 아, 스캐럴 힐에 있어? 네,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야, 그 되게 험악한,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십시오. 너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또 후배들의 미래도 결정될 수도 있어. CMU에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좋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느 조직이든 그 마지막 그 랩장이 영원한 랩장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간용이가, 어? 어찌됐든 마지막 랩장이잖아,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마지막 랩장은 영원한 랩장이니까, 어? 너가 이 모든 예를 들면은 뭐 최소한 지금 그 2023년 그 8월에 랩을 마무리할 때에 그 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여러 동문들의 어떤 물론 지금 뭐 RCV, OB 그 모임이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서 뭔가 뭐 활동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같이 참여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도 음악이 클로징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또 네트워킹이 되면 좋으니까 한영이가 조금 더 그 마지막 랩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좀 사람들 접촉하고 서로 간에 인터랙션 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너가 비록 뭐 애트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때 내가 너를 통해서 연락하고 또 전체적으로 프로포게이션하고 이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다들 그 연구실 정리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저도 감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저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피자 사주시면 안 됩니까? 뭐 빨리 사 먹어. 알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참가자가 많잖아. 근데 지금 연구비 카드를 너가 갖고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성옥 씨 퇴근하기 전에 빨리 연구비 카드를 받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외부 기관 참여자가 많잖아. 그지? 지금 대략 네네네. 한 2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외부 기관 참여자가 있어야 연구비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지금. 그 옛날하고 한 6개월 사이에 변화인데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만 데리고는 회의비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지금 다운이 이름도 쓰고 네. 구글 국내에 리서쳐 지금 참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참가자들 이름 이 카이스트 다 이름을 써서 성옥 씨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오늘 뭐 난리에 빨리 시켜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케이. 네. 그 마지막으로 우연의 일치로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병욱이 너 생일이야 오늘이? 예, 오늘 딱 오늘인데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셔서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야, 그 너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 너가 사야 되는 거야. 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병욱이 생일 축하한다. 병욱이는 아예 어디야 지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욱이 저는 어디니?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야. 언제 출국이야? 저는 국내 회사를 조금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 공자 예, 문제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 아니고? 결혼도 있고요. 교수님, 원래 음. 이번 주말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 1월에 결혼식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조만간 한번 이런.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생일도 축하하고,
결혼도 축하하고 뭐 다 축하합니다. 학위도 받고 완전히 예, 뭐 감사합니다. 일석삼조의 기회네. 좋은 직장도 잡고 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겠다. 대전을 떠난 걸로 일단 흥미로워하고 계세요.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앞으로 비교 성향이 낮은 사람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 5가지 실천 방안을 부모님한테 설명드려. 부모님 자체가 지금 비교 성향이 높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복해야 너희도 행복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모두 참석해줘서 고맙고요. 기회 되면 뭐 가끔씩 이런 종류의 톡을 가끔씩 합시다.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내가 그 톡에 들어온 사람 중에 돈 많이 버는 순서 몇 명을 정해서 그날의 행사비를 다 쏘게 만들 테니까, 어? 그렇게 합시다. 뭐 책 좋습니다. 쓰는 거는 다운이가 좀 도와주면 내가 쓸 수 있는데, 어? 훈이 뭐, 너 도와줄래? 내가, 야, 나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 좀 정리해 줄래? 그러면은 너가 도와주면 내가 책 쓸 수 있는데. 내가 빠져나갔나 본데, 미국에서. 아, 힘써 보겠다고 연락이 왔네. 오케이. 예. 피자 빨리 성욱 씨 퇴근하기 전에 카드 받아서. 그리고 만약에 성욱 씨 카드가 안 되면 네. 나한테 연락하세요. 네, 아직 그러면은, 계신다고 하셔서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나알리에 연락해서 내가 추후에 결제할 테니까 학생들한테 미리 해주고 나중에 내가 들려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시켜서 맛있게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케이.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하는 너 그렇게 패신 때리고 가면 앞으로 우리 RCV의 모임에서 너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 그래도 영혼만은 항상 호흡스 가슴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재걸 교수 랩을 우리 랩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거를 너 목표로 삼고 열심히 잘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직접 봅시다, 우리.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예, 야, 기백이도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그러네. 그 기백이 한마디 하게 할 거를. 기백이 아직 안 나갔어? 계십니다. 그러면은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하지, 기백아. 네, 어,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오늘 교수님, 마지막 말씀 정말 다 같이 모여 있어서 한 것처럼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이렇게 만나서 더 이상 뭐 끝이 아니라 계속 만나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예, 잘 예. 들었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경연에도 들어왔네. 네. 하여튼, 오늘 들어온 사람 리스트를 간용이가 좀 정리해서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줄래? 알겠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를 내가 아까 리스트를 체크를 못했는데, 20명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네. 태엽이도 들어왔네? 태엽이는 지금 미국 있지 않니? 영국에 오늘 들어왔어? 네, 연구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어제 오케이. 입국해서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좀 미팅 한번 하도록 준비해서 미팅합시다. 예, 예, 좋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다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영택이도 보이네. 영택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민준이
열심히 해주시고, 다운이는 뭐 잘할 거고, 페이도 보이네. 펜슈안도 보이고, 윤재도 보이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재원이는 어때?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 정준선 교수님 연구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뭐, 거기는 또 멀티모달로는 또 재밌는 연구할 수 있을 테니까. 예. 네. 예, 뭐, 인규는 아까 저거 하느라 고생했고, 첸슈황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우리말로 발표를 해서,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페이는 못 알아들었죠? 괜찮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봐봐, 첸슈황. 첸슈아는 지금은 첸슈아 professor is asking for you. It's hard to understand it, right? We cannot hear you, 첸슈아. We cannot hear you. Do you want to come here? Hi, Professor. Yep. Sorry, I just lost my internet connection and I rejoined the room meeting. Nice to meet you, Professor. Okay, okay. Yeah. Let's have a meeting sometime in the future, okay? Great. Great, great. So Yeah. I hope you do great work in a new environment. If you need any help from me, just send me an email. I'll try to help you. Okay? Okay. Thank you, Professor. I 예, will 예, try. 예. Yeah. 경연이 한마디 하지. 네, 옛날하고 교수님, 달라서. 네,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려. 예, 제가 사실 4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제 녹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딱 끝나고 나와서 봤더니 지금 이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방향 그 화면만 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교수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엽이가 녹화해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제가 복습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좋습니다. 네. 야, 태엽이가 녹화했으면 그거를 좀 텍스트로 바꿔서 나한테 좀 보내봐. 네? 요즘 트랜슬레이터 붙이면 되잖아. AI 엔진 붙이면 쉽게 구술한 내용을 텍스트로 바꿀 수 있잖아. 그게 내가 책 쓰는 첫 번째 단계니까.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뭐 너무 반갑고, 좋은 시간이었네. 사실은 내가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뭐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뭐 역시 이런 발표를 통해서 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네요.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